네, 안녕하세요. 직업윤리 임채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섯 번째, 근로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전에도 한번 공지 드렸었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면서 실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네, 생각을 하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윤리에서 필요하게 되는 뭐 근면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시험 범위는 오늘 배우는 데까지, 네,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 낼 겁니다. 네, 10문제 정도 낼 텐데 10문제를 다 풀라고 하면은 저 너무 잔인한 교수죠. 네, 절대 그럴 일은 없고 제가 10문제 정도를 내드리면 뭐 상황에 따라서 9문제가 될 수도 있고 10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문제를 내드리면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네,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있잖아요. 자신 있는 거 5개 고르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답변하시는 분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면 한 반 페이지 정도, A4 용지 기준으로 해서 반 페이지 정도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래저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맞는 과목들을 그냥 다 비슷하게 통일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는 우선은 오픈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오픈북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정해진 시간을 우리 원래 수업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그 시간에 딱 시험 보고 이렇게 하나, 그쵸? 제가 과제 형식으로 내드리나 어차피 오픈북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또 게다가 오픈북이어서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시험을 과제로 내드리게 되면 그 시간 뭐 100분 이렇게 정해진 내에 쓰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하루 이상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시는 형식.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시험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 별로 오해가 없을 수 있는데 만나서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업 전에 시험에 대한 안내를 좀 간단하게 드렸어요. 과제 형식으로 내드릴 거고 10문제 정도 내게 되면 그 중에서 5문항 더 고르신다고 해서 점수를 더 드리진 않아요. 네, 5문항을 고르셔가지고 한 문제당 반 페이지 정도,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 해서 5문제 고르시게 되면 3페이지를 넘어갈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제출하시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 시험 전에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공지사항 확인하시게 되면 네, 무리 없이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마지막 녹화, 네, 네, 수업이고, 오늘까지 수업에 대해서 좀 들으시고, 시험 문제 쓰실 때도 오픈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시험을 보신다면, 제가 조금 점수를 더 드릴 수밖에 없겠죠. 이분이 수업을 잘 들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시험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죠. 근로윤리에서 우리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항목으로 오늘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근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근면이란 단어를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네, 첫 번째로 근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우선은 성공도 실패도 하나의 버릇에서 온다라는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네, 물론 사실 근면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 여러분들이 사실 3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없으실 거다라고 감히 추측을 좀 해보지만 금연과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사실 맺어져 있다.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근면하기 때문에 사실 성공한 사람은 있어도 게을러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쵸. 물론 이제 근면한 거 자체만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면한 거는 사실 성공을 이루게 되는 기본 조건, 최소 기본 조건임에는 사실 분명하겠죠. 아마 탈무드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거는 할 일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성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고생이 따른다는 의미인데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옛날 사람들을 사실 그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옛날 사람은 저 같은 가까운 옛날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옛날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 옛날 사람들이 불을 만드는데 사실 막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막 문지르고 돌을 문지르고 이렇게 했었고 나무 열매라든가 뭐 곤충을 사실 채집하기 위해서 나무에도 기어오르고 곤충을 뭐 사실 잡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사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무 열매도 딸 수 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곤충도 잡고 동물도 잡아가지고 먹고 머리도 또 어떻게 보면은 회전시키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뭐 사실 뭐 너무 옛날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선 그런 순서로 해서 우리가 근면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작, 기초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근데 뭐 근면이라든가 뭐 게으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성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타고났냐 뭐 아니냐 이것도 역시 우리가 토론의 주제로 해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습관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학습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뭐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라든가 뭐 가정 교육이라든가 학교 교육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실 영향력을 미칩니다. 뭐 비유가 이제 사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사실 사람이라는 것도 괴로운 거를 좀 피해서 향락이라든가 즐거운 쪽 이런 부분들로 향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쨌건 간에 참고 뭔가 근면하게 내가 어떻게 보면 노력해서 습관화해서 이걸 버릇으로 들이는 건 누군가가 노력한 자,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은 자한테는 이 근면이라는 게 탑재돼서 나온다면 조금 좀 억울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학습해서 습관화해서 근면이란 자세를 갖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성공했다. 근면이라는 거를 탑재했다.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가졌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면이라는 거를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을러서 성공했다는 얘기, 그쵸? 게을러서 성공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면이라고 하는 거는 성공을 이루게 되고 뭔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진짜 보수를 받고 능력을 인정받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공의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사실 기본 조건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근면이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이겠지만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네요. 근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두 종류를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좀 표시를 해볼게요. 근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외부로부터 강요당한 거. 그쵸? 외부로부터 근면을 강요당한 거예요. 이렇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강요당한 거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진해서 하는 근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 가난했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뭐 함께 가난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부유해졌고, 어느 정도 부유해졌고, 뭐 나라들마다 격차는 있긴 하지만 어쨌건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모든 나라들이 좀 가난했었죠. 그랬을 때 논밭이라든가 작업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기계적으로 일하던 뭐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면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이제 일하던 거 뭐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보수를 뭐 어떻게 보면 받아가지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요가 되어진 거였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요되어진 근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외부 조건으로부터 강요된 거고, 옛날에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요쪽에 살던 농민들 같은 경우는 선진국 사람들의 뭐 강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을 논밭에 매달려서 사실 일을 했어요. 근데도 사실 생활이 향상되지 않았던 부분들은요, 그게 외부로부터 강요당해서 일을 했고, 또 선진국 사람들이 강요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던 그들에게는 뭐 사실 보수에 대한 부분들 많이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도 사실 있습니다. 뭐 지금의 사실 예를 들었을 때 비즈니스맨, 샐러리맨, 뭐 직장 뭐 그 직장인들 가끔씩 이제 직장인들끼리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직장, 정말 정해진 돈만 받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사실 하는데, 그런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잔업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허덕이는 것도 사실 외부로부터 강요된 근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스스로 일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정말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로부터 이제 강요된 근면이고, 사실 이런 근면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로부터 압력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월급은 뭐 통장을 뭐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일을 막 미친 듯이 했고 외부로부터 근면을 강요당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보상 심리,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이제 별 일이 없는 한 같은 금액의 돈을 또 내 통장에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해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기계적인 삶으로 뭔가 근면에 강요당하는 거에 대한 나에 대한 그 뭐라고 하죠? 해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내가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됐을 때 사실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또 다시 취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런 고리를 끊으려고 한다면 스스로가 이제 근면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자진해서 하는 근면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인데, 만약에 내가 자진해서 이제 근면을 하게 된다면 조금씩 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죠. 똑같은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도 시간은 물론 당연히 없어요. 시간은 물론 당연히 없지만 그 와중에도 나만의 어떤 뭐 공부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좀 생산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자아가 확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근면이라는 건 학습이 되고 뭔가 이렇게 습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뭐 사실은 아예 뭐 예상외로 선천적으로 근면성을 몸에 지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면도 역시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악한 거, 사람이 악하고 착한 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것 같냐, 아니면 학습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근면이라는 것도 어떠한 한 성질이기 때문에 학습, 외부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진짜 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성질 자체가 DNA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어 공부하는 걸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30분 정도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방송도 듣고 유튜브도 막 듣고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달리는 뭐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어쨌든 간에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그 시간을 할애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춰서 영어 실력이 막 향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부 조건으로부터 이제 강요에 의한 근면이 아닌 내가 스스로 하는 근면 같은 경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사실 필요한데, 굉장히 이거를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 수가 있죠. 공부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준다라고 쳐요. 근데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마치 뭐 헬스장에서 내가 막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지가 이게 살 빼는 거, 다이어트라는 게 보통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다이어트라는 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요즘이야 뭐 내가 나가고 싶어도 말 그대로 전만큼 나가지 못하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사실 오늘 제가 이거를 하는 기준으로 지금 사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정부 정책이 이제 1단계로 바뀌면서 막 유흥가가 미어 터진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으면서 확 쪘죠. 저도 뭐 확 쪘어요. 확 쪘는데 이제 유흥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 헬스장이라든가 운동하는 데로 몰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문의 같은 거 했다고 하죠. 막 열어요. 막 뭐 팔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또 이제 찔 준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준비를 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이어트 포기하고. 네. 계속 이렇게 사실 순환이 되는 건데, 스스로 자진해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기 쉬운 뭐 심리적인 갈림길이라고 하는 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일을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수동적이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 적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앞에서 느끼는 망설임인 거예요. 왜냐? 월급은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내가 일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돈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의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정해진 것만큼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일을 좀 덜 해보면서 내 돈을 받아볼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어떤 직장인이건 망설이곤 하죠. 저도 이제 한때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망설임을 사실 많이 갖곤 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 오늘이 주말이었으면 좋겠다, 아, 정말 착각하고 싶고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직장인인데 성과에 따라서 보수가 다르다 이런 예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하는 사람은 이제 성과에 따라서 보수의 액수가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심리적인 거는 어떤지 아무도 모르죠. 정말 뭐 이렇게 사실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일반 직장인을 다니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는 이제 수많은 부담감,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유가 어쨌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 일을 하게 되지만, 일정한 월급을 받기로 되어 있는 아까 직장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을 좀 적게 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돈을 받아. 그러면 200만 원어치만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300만 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은 기업에서 돈을 줄 때는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면 500만 원어치 일해서 3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한 10배는 해야 돼요. 한 3천만 원어치. 아, 진짜 그 정도 가치가 되는 일을 해줘야 300만 원 주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한편으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뭐 내 마음속에 그런 소리도 들려가지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뭐 이러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직장인들은 보통 다 내가 돈을 받는 것보다는 적게 일하고 싶죠. 그쵸? 그래서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은 욕망보다는 내가 이제 편히 쉬고 싶은 욕망을 느낄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이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해준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간의 심리상 욕망이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노동 자체도 상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노동 같은 경우는 헐값이 아니라 좀 비싼 값에 팔아야 된다는 관념에 익숙하기 때문에 좀 뭔가 그러한 심리에 사로잡히기도 굉장히 쉽죠. 그래서 근면이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겠지만 어떤 면으로든 저는 근면은 사실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뭐 타고났다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타고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습관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내가 덜 지치고 덜 힘들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공부도 일종의 일이죠. 그쵸? 뭐 옛날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여긴 집안이 가난하다라고 제가 뭐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 집안 상황상 뭐 공부를 못했어요.
그쵸? 공부를 못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할 거 하고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만악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내가 적극적인 자세를 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스스로 왔기 때문에. 그쵸?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초중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이라 가지고 내가 나이 16 되면은 뭐 이제 중학교 3학년 되고 뭐 17 되면 고등학교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적극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공부하는 게 즐겁고 내가 힘이 들어도 괴로운 줄을 모르죠. 그쵸? 근데 내가 지금 같은 경우 뭐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마지못해 하고 뭐 이런 거는 되게 필요하고 가장 재미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일도 근면도 내가 강요당하게 되면 굉장히 싫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습관이 되고 내가 자연스럽게 되면 이 부분도 역시 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면의 종류 두 가지. 외부로부터 강요당하게 된 근면, 그리고 둘째는 스스로 자진해서 하는 근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뭐 근면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뭔가 툴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냥 하라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만약에 등산이라는 걸 해요. 근데 등산객한테는 산에 가는 게 우선 즐겁겠죠. 내가 원해서 가는 거니까. 뭐 물론 이것도 뭐 회사에서 뭐 억지로 저 참 회사 다닐 때 등산 답사도 많이 가고 억지로 끌려가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바다를 훨씬 좋아하거든요. 저는 낚시를 좋아해서 시간이 날 때는 낚시를 좀 다니는 편이고 저번 주에도 낚시를 다녀왔어요. 물론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낚시를 가가지고 종류는 뭐 그렇다 쳐도 4마리의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거는 잡설이었고요. 어쨌든 등산을 하는 사람한테는 산이 좀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내가 나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게 뭔가 일하고 연결돼 있어. 이런 사람한테는 산에 가는 게 괴롭죠.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쵸? 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뭐 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즐겁고 뭐 오르게 되면은 저기 가서 야호도 한번 하고 먹는 것도 좀 먹어보고 이럴 생각이지만 반대로 이제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나무꾼한테는 이제 괴롭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뭐 다 아시겠죠, 그쵸? 등산객은 무슨 부담이 없어요. 근데 나무꾼 같은 경우는 그게 직업이고 가지고 와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긴 하지만 뭔가 이 말 자체는 등산객의 산행이 즐겁고 나무꾼의 산행은 괴로운 이유에 대해서 좀 만족스러운 대답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떤 등산은 나무꾼의 노동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렵지만 즐겁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뭔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건 답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등산도 있지만 암벽 타기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알래스카나 이런 데 가서 혹한, 눈보라 뭐 이런 거 해서 막 고산에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무꾼의 수고보다도 몇 배가 더 사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산을 타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환희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산객의 산행이 즐겁고 나무꾼의 뭐 이제 그 산행이 뭐 지겨운 이유, 너무 싫은 이유, 이건 단지 어렵다라는 걸로만은 얘기가 좀 어렵고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강요당했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나무꾼을 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죠. 그냥 만약에 나무를 베어야 된다 이러면은 뭐 이제 정말 트럭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진짜 가까이서 보면 내가 진짜 콩알만해지는 그런 트럭 뭐 이렇게 해서 나무를 보통 베지만 옛날에 농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뭐 혹은 뭐 양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키지 않는 나무꾼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직장 근무 시간에 하는 일은 뭐 돈을 받고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동적인 자세로 보통 마지못해 하기 위해서 이제 지루하고 이제 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무꾼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반대로 좀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해준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아, 내가 돈도 받는데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되는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정말 싫으면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두면 됩니다. 그만두면 돼요.
내가 정말 죽기보다 너무 싫은 일이야. 그러면 죽는 거 정도가 아닌 정도의 고통의 일을 찾으면 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고 그 돈으로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돼. 내가 정말 사실 나는 일 말고 지금은 뭐 공부라든가 다른 것들을 하고 싶은데 내가 사정에 의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은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을 해서 뭐 하겠어요. 그쵸? 그러면 그 일은 안 하면 돼요. 그쵸? 그렇지만 사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덜 힘든 일을 찾으면서 보수가 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똑같이 힘든 일을 하긴 하지만 아까 등산객이 막 낮은 산도 가지만 산악인들은 막 고산 이런 데 가잖아요. 막 진짜 혹한하고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좀 약간 즐거운 느낌으로 변환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 조금 덜 괴로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이제 직장, 내가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그 일에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을 매일 마시죠. 그리고 공기도 매일 사실 마시죠.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근데 없으면 잘못돼. 그것처럼 내가 직장을 다니는 뭐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 회사에서 하는 일들 이미 손에 익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느껴져요. 근데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어느 정도 보수가 주어진다는 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을 봤을 때 축구가 키커만 있지 않죠. 그리고 뭐 미드필더만 있지도 않고요. 골키퍼만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는 모든 동작 그리고 포지션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안에서 모든 직장인들 혹은 뭐 일을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하는 일 중에서 귀중하지 않거나 뭔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하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하게 됐을 때 조금 힘들더라도 생각의 전환을 좀 통해서 내 정신 건강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뭔가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직장에서 하는 일에 뭐 내가 적극성 보이고 싶겠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돈 받는 것보다 최소한 적게 일하고 싶죠. 그런데 기업가는 일반 근로자들보다 정말 한 수 위에 있어요. 정말 대충 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얼마나 그 돈 내가 진짜 보수를 주는데 그만큼 하지 않는데 보수를 줄 그런 기업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라는 거는 즐거운 마음으로 보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수 있어요. 제가 뭐 등산객하고 나무꾼의 예를 들면서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거는 그 자체가 이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정신 건강도 좋을 수 있고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막 스트레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 뭐 그런 게 건강 해치고 즐거운 뭔가 이제 좋은 생각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그 근면은 그리고 내 좋은 마음들은 너무나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중요한 조건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면이라는 거 앞에 있었던 부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연장되는 부분이긴 한데 내가 스스로 정말 즐겁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 상황도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내 정신 건강을 해칠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사실의 정확한 파악과 전달,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표시를 좀 하면서 보죠. 회사의 정보 파악하고 보고 시스템은 인체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신경들이 있잖아요. 신경망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수시로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의사결정이라든가 행동을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업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의사에 대한 결정권자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기초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라든가 관계자가 이제 보고하는 거를 기초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런 보고가 허위거나 사실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어를 보거나 할 때
그 미디어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당연히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허위다. 어떻겠어요? 상상하기도 싫죠. 사실 이제 어떤 이유에서 뭐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거나 보고할 사안인데도 보고를 하지 않고 내가 임의로 해버려. 그러면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조그만 사실을 은폐한다거나 뭐 왜곡한 거, 뭐 이런 것들은 그거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더 해야 되죠. 이 거짓말 위에 또 거짓말을 붙어야 되고 이렇게 덮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더 큰 문제로 발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 정보 파악이라든가 보고 전달 시스템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경망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체의 신경망이 끝까지 제대로 이렇게 뻗어줘야 되는데 그 감각기관을 느낀 거를 뇌에다가 뭐 전달 안 한다거나 임의로 뭔가 바꿔서 전달해. 사실 맛이라는 것도 뇌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신맛을 먹었는데 짠맛이라고 전달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장애가 되는 거죠. 장애가 되기 때문에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하기도 어려울 거고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보고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라든가 보고 전달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이제 필요한 신경망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망이 만약에 마비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됐을 경우에는 회사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지 않은 일은 좋은 일보다 우선적으로 보고되고 전달돼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다 이제 즐거운 일만 듣고 싶고 보고 싶죠. 그런데 회사 경영이라든가 직장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굉장히 이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꼭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도 생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전달되고 보고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경영활동이 이제 제대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을 숨긴다거나 왜곡해서 보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내가 사실대로 보고하게 됐을 때 나한테 이제 문제가 생긴다거나 동료들한테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해가지고 좀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라든가 이제 잘못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최상은 이제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문제 해결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좋은 해결책도 찾을 수 있고 더 큰 문제로 파급되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의 은폐와 왜곡은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내가 사건 발생했을 때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고하고 공개하면 뭔가 더 큰 불행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은폐라든가 사실 왜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끔씩 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조직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경영진은 뭐 당연히 물론이고요.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이에 맞는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문제인데요. 요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토론방에 올리지 않고요.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등산객과 나무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산객한테는 산에 가는 게 왜 즐겁고 나무꾼한테는 산에 가는 게 왜 괴롭고 이런 차이가 왜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제가 확인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을 이제 평가하는 자료로 쓰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정직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선은 사람 같은 경우는 혼자선 못 살아가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언젠가 한번 실강을 다른 학교에서 한번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저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저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떠한 사건, 어떠한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진 거겠죠. 그 전까지는 어쨌든 혼자서 살지 않았던 경험도 했을 거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경험이 고통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좋아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 엎을 만한 뭔가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혼자 있는 부분을 선택하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협력해야 되고 그게 이제 확대가 돼서 사회 시스템 전체가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죠. 사회 시스템 전체가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그래서 협력을 하는데 필요한 판단이라든가 행동 자체를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전하는 말이라든가 행동이 사실과 부합된다는 신뢰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괴롭겠죠. 왜냐?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행동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큰 조직이라든가 사회체제의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다 쥐고 자기가 스스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좀 힘들어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안에서 팀장들마다 좀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뭐 팀장들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기업가들마다 좀 성향이 달라요. 어떤 기업가 같은 경우는 뭐 팀장으로 예를 들게요. 어떤 A팀과 B팀이 있어요. 근데 A팀 팀장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누군가를 이렇게 지시할 줄도 알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소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을 왜 신뢰하고 왜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맡기고 관리 감독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뭐 교정을 한다든가 팀장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B팀 팀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똑같은 성향의 팀이에요. A팀과. 근데 B팀 팀장의 성향이 그런 거죠. 내가 막 다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밑에 있는 조직원들은 진짜 속된 말로 죽어나는 거죠. 그쵸? 죽어나요. 그리고 일에 진척도 없고. 그런데 또 여기에 더 문제는 뭐냐면 팀장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팀장도 되게 힘든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우선 못 믿어. 자기가 해야지 속이 이제 편한 거죠. 뭐 그럴 거면은 조직원이 뭐가 필요해요? 본인이 다 하죠. 그래서 팀장은 팀장 나름대로 그 조직원들이 일도 못하고 내가 다 어차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팀장이 다시 할 거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약 자체가 좀 힘들고, 이런 팀 같은 경우는 커지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이런 팀장들이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 자체가 좀 크기가 좀 쉽지 않죠. 사실상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원 서로가 신뢰하는 가운데 운영이 가능한 거고, 그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규범이 바로 정직인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정직이 신뢰를 형성하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직 외에도 뭐 약속을 뭐 잘 지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온갖 필요 능력을 갖춰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정직이 신뢰를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인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틀림이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직의 기반으로 둔 신뢰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라는 곳, 조직이라는 곳, 뭐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좀 가능하겠죠. 사실 뭐 예민하고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뭐 이 과목 자체가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정답이 없죠. 그리고 그 예민한 와중에도 최대한 예민하게 느끼는 게 좋은 건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뭐지? 나를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느끼지 않게 하려고 저는 항상 노력을 하고 뭐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뭐 윤리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느껴야 변화하는 건 사실인 거죠. 어쨌든 간에 내 말이 좀 길었고, 우리 사회 정직성 수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사실 뭐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건데 우선은 역사 자체가 사실 거세죠. 그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원칙보다는 집단 내 정, 의리 뭐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중히 하는 문화적인 정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으로. 그쵸? 학연, 지연. 요즘에는 사실 학연, 지연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상황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옛날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좀 약간 그랬어요. 정으로 약간 그랬고, 약간 나이로 뭔가 누르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부정적인 사람이 뭐 정치인도 되고, 뭐 대통령도 되고, 기업인도 되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약간 이상한 현상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뭔가 정직한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는 측면,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아는 누군가를 얘기를 하려면 이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이제 정직성에 대한 것들 스스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정직하면 내가 잘 못 살 것 같아. 성공 못 할 것 같아. 약간 이런 것들을 유명인을 통해서 약간 확인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정직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사람이 이제 협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상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길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이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더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보사회에서 정직이 빠지면 정보사회가 성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나 요즘같이 이런 언택트 시대, 그쵸? 정확하게 뭔가 해야 되는, 정확하게 전달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안 되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요즘 같은 시대는 뭔가 정직이 빠진다라고 하면 성립 자체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정직함이 몸에 배인 사람은요, 뭐 조급하거나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뭐 숨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직함을 지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내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시각이라든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돈으로 뭔가 계산할 수 없는 큰 재산, 그쵸? 그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큰 재산. 이거는 보통 신뢰를 보통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정직한 사람들만이 우선 신뢰를 좀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뢰 같은 경우는 돈보다 더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직성 수준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완벽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 완벽하게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스스로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개의 정직성 수준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탓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시간을 갖는 것도 좀 일부 중요하지만 사회를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라는 거, 국가라는 것도 개인, 우리가 지금 뭐 마리오네트가 아니죠. 그쵸? 옥도학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시킨다고 해서 뭐 다 합니까? 이미 사실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똑똑해져 버리고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부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자아라든가 내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정직이라든가 근면이라든가 신뢰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가 먼저 갖춘 개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만든다라는 약간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도 사회지만 스스로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그래서 이제 정직하고 신용을 구축하기 위해서 4가지 정도를 제가 짚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정직과 신뢰의 자산을 조금씩 쌓아가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돈보다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게 좀 웃기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럼 돈처럼, 그렇죠? 돈처럼 중요한 건 정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끼고 모으듯이 매사에 정직한 부분들을 사실 한 번에 탑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뭔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축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뭔가 정직에 대한 자산이 쌓아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되면 내가 돈 마치 모여가듯이 내가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노력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 제일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것도 정직하게 밝히자라는 부분인데, 내가 자랑할 만한 일에는 다 누구나 정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내가 부끄럽고 막 숨기고 싶고 밝히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뭐 이런 일들이 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부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쉽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거라든가 뭔가 실패한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실수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건 쉽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밝히는 뭔가 연습을 하고 잘못을 줄이고 뭔가 더 큰 잘못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제 노력을 해가는 거를 스스로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내가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미 완성된 뭔가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이거는 사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됐을 때 고객이라든가 동료라든가 상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같은 경우는 투명하고 남이 알 수 있도록 이제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보고하고 사실 그대로 알려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일도 그렇고 상품도 그래요. 상품도 내가 사보면 가끔씩 막 뽑기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결함이라든가 단점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가끔씩 볼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산 사람 입장에서는 결함이나 단점이 있어도 그냥 뭔가 그냥 묵과하고 그냥 사용할 수 있다라고 쳐도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상품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좀 솔직하게 오픈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라든가 결함 뭐 이런 부분도 잘못된 거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보다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좀 정직하게 밝히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타협하거나 부정직하지 않은 걸 눈 감아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인데 옛날에 미국의 공군사관학교에서 이제 어떤 교관이 불법적으로 술을 갖고 있는 생도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꾸짖었어요. 꾸짖어가지고 막 술을 뺏었어요. 그래서 그 교관이 그 생도한테 나는 보고 안 할 테니까 다시는 규율을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규율 위반 사실을 보고하게 되면 그 생도는 이제 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뭐 쫓겨나거나 이런 정도의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몇 달 뒤에 그 똑같은 사람이 그 똑같은 생도가 술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랬죠. 말 안 하고 보고 안 할 테니까 너 그냥 이제 약속하라고 한 거죠. 한번 봐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몇 달 뒤가 또 적발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부터 이제 견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 생도가 어떻게 했겠어요. 교관이 전에 나 적발하고 보고 안 했다. 나 그냥 봐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됐겠어요. 며칠 있다가 이제 그 교관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전출도 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 경력에 오점을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인정에 이제 치우친 거죠. 정에 의해서 치우쳐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눈 감아주고 타협을 해야 하다 보니까 나도 잘못되고 그 사람도 잘못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조그만 구멍에 물이 새면 이제 구멍이 점점 커지잖아요. 물이 계속 새면서.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타협하거나 좀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을 눈 감아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관행화되고 전체한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은 거라도 좀 자세히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정직한 관행은 인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관행을 인정하지 말자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나야 뭐 정직하고 싶지. 근데 관행이라든가 환경 뭐 그게 안 하면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은 가끔씩 요즘은 뭐 많이 안 그러겠지만 상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할 거면 못해. 원래 다 그렇게 해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대도 변했어요. 시대가 작년하고 지금 올해가 달라요. 작년 이맘때 우리 어땠어요? 우리 학교 갔어요. 무슨 집에서 인터넷 수업 안 들었어요. 그쵸?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요. 근데 언제까지 과거의 관행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과거에는 사실 정직하지 못한 게 경쟁의 이제 방편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행은 이제 뿌리를 안 뽑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행 때문에 그렇겠다. 뭐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강요했든 뭐 관행이 어찌됐든 내가 한 거는 내 책임이에요. 가끔씩 이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것들 때문에 몇 년 있다가 문책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책까지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사실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연락이 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한 2명 정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누가 시켰건 간 누가 시킨 기록은 남아있질 않아요.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뭔가 관행을 깨는 것도 도전 정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중요해서 내가 한 번에 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뭔가 습관화 시켜가지고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직업윤리 사례를 보다가 경찰에 대한 얘기 우리 한 적 있었어요. 내가 경찰이고 내 친구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하다가 제가 좀 생각이 난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사례를 좀 같이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정직하지 못한 행위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개인의 이제 이득을 위해서 혹은 이제 문제점을 좀 감추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험이 아마 한 번씩은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기업에서 있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는 이게 부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부패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정부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기업 이런 데서 많이 써요. 그쵸? 그래서 공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내 권한이라든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를 보통 우리가 부패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부패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공적인 목적하고 부합되는 기준으로만 이제 판단을 안 하고 사적인 이익이라든가 사적인 감정에 이제 결부시켜가지고 판단하고 실행하게 됐을 때 뭔가 전체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을 뭔가 방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게 돼서 사회 구성원 전체를 피해자를 만들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경찰이고 내 친구를 잡았는데 내 친구 완전 절친이야. 그쵸? 그 친구 봐줄 거냐 안 봐줄 거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게 다양했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봐준다 그랬고 어떤 분은 안 봐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의 입장에,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라 그 잡힌 사람 입장에서도 있겠죠. 한번 봐달라고 할 거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냥 나는 잡혀가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 여러 수많은 대답 중에서 기억에 나는 대답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관의 입장에서 대답한 그 학생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봐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던 답변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부합된 얘기인 거죠. 지금 사고가 나지 않고 다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걸 봐준다? 그게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안 났죠. 근데 뭐 차를 끌고 나올 때 그 사람이 내가 뭐 신호위반 오늘은 몇 번 해야지 뭐 이렇게 계획을 짜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우연히 신호 위반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나도 내가 오늘 사람 죽여야지 차로 쳐서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랬는데 그거를 경찰이 무슨 판단으로 사적인 감정으로 이 사람의 범죄 행위를 자기가 머릿속에서 그레이드를 맞춰서 사람을 해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 봐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 전체를 누군진 모르지만 피해자로 만들 수 있고 또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그거는 사실 봐주면 안 되는 부분들인 거죠. 이건 직업윤리, 근로윤리를 사실 어떻게 보면 망각하는 행위고 부패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 부패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게 지금 만들어져 버린 게 사실 부패 중에 하나인 건데 부패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윤리의식이 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굉장히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바른 윤리관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내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윤리관으로 자리 잡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거는 배운 거지만 내 직업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제가 윤리선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윤리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학습해서 외운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대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바뀌게 되는 그 시대에 맞춰서 윤리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패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의식이 없거나 건전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효율적인 뭐 사회 시스템이 미비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사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특성, 뭐 문화적인 특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사자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패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소셜 코스트, 그러니까 사회 비용을 대신 물도록 함으로써, 그렇죠? 국민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물도록 함으로써 국가 사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발전을 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부패라고 하는 거는. 부패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회 비용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자, 단속 경찰한테 뇌물을 준다거나, 근데 처벌을 면했어. 그쵸? 이게 바로 그건데, 어떤 음주운전자가 단속 경찰한테 뇌물을 준 거예요. 처벌을 면했다. 그러면 그거로 인한 이제 사회적 영향을 제가 그림으로 그리는 건데, 음주운전자들이 증가하겠죠. 왜냐? 단속 경찰들한테 뇌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면해주니까. 그렇게 되면은 교통사고 사망자라든가 부상자들이 증가하겠죠. 아무래도 음주운전자가 증가하면 그냥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10명일 때 1명이 죽었다면 100명일 때 10명이라고 추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교통사고가 증가하죠. 그쵸? 교통사고 증가하면 뭐 사망자 증가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럼 보험금도 인상되겠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보험료가 어릴 때 좀 비싸죠. 뭐 물론 외제차를 끌어도 비싸지만 굳이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릴 때 비싸고, 그 다음에 외제차 끌면 비싸고, 그 다음에 운전 경력이 좀 적으면 비싸고, 그리고 또 이제 사고가 많이 나면 비쌉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보험금이 전체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전도 이제 사고가 많이 안 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고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 보험금 같은 경우가 인상이 될 이유가 없어요. 다 낮아질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사고도 안 나는데 사람들이 뭐 보험금 비싸게 뭐 하겠어요? 기본료만 내는 싼 보험 찾아가지.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셜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손실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음주운전해서 나 걸리지 않았다. 혹은 내가 이제 잘못된 운전, 뭐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그냥 넘겼네? 이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거나 이제 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한 소셜 코스트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보셔야겠죠. 세 번째는 성실이에요. 그렇죠? 최고보다 최선을 꿈꿔라 이런 얘기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수없이 했던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성실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최고를 꿈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성실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신뢰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의 경험에서 나오게 되는 뭐 자연스러운 진리인데 성실은 기본이기도 하지만 살아가려고 했을 때 큰 무기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도 성실이라는 게 뒷받침되지 못하면 관계 자체가 오래 안 가고요. 신뢰는 깨지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던 말 중에 천자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성실만 뒷받침된다라고 하면은 뭐 1% 모자란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에서 리더가 조직 구성원한테 원하는 첫째 요건이 보통 성실성입니다. 내가 조직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조직 기업가로서 조직 구성원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어떤 조직원한테는 좀 크리에이티브함을 원하고 어떤 조직원한테는 뭐 활동성을 원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성질에 기저에 걸려 있는 거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부분은 성실성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막 똑똑해. 너무 일을 잘해. 근데 이 사람이 약속도 안 지켜, 정직하지도 않아, 성실하지도 않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뭐하러 조직에 속해져 있어요? 자기 혼자 일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이제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조직은 둘 이상이 함께 있는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남들과 발을 맞춰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실성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실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생활에서 굉장히 큰 무기예요. 그래서 가끔씩 뭐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직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요즘 분들이 더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 세대의 특성일 수 있고, 그러니까 성실하고 상관없이 요즘 분들이 세대의 특성상 조직 뭐 그런 생활 활동을 못할 수 있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성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 분들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직생활 좀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실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러니까 시간을 뭐 잘 못 지킨다거나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 그 텀에 맞춰가지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많죠.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조직생활 하시기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성실이라고 하는 거는 덕이야, 덕. 정성이고 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자식에 대해서 엄마 정성이 그 대표적인 한국인의 정성스러움이잖아요. 그쵸? 정성스러움이라서 그냥 엄마가 자식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사실 그게 성실하게 이게 그러니까 보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실의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스러움. 그쵸? 그래서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든가 개인적인 삶에 이제 대비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의 그런 태도 자체가 이제 삶 속으로 스며들면서 내 일이라든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지성이면 뭐 감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진인사 대천명,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하고자 하는 뭐 정성스러움, 뭐 이런 부분들이 함축된 게 어떻게 보면은 성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뭔가 마음과 정성의 덕, 그리고 부모님, 어머님이, 아버님이 자식을 보면서 길러오는 그 자세, 그런 자세를 생각하면 성실의 아주 전형적인 의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실한 사람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우선은 어떤 종류의 직업에 이제 종사하는 경우든 간에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하는 사람들이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그 조직, 그 다음에 사회, 이렇게 이제 이바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득이라고 하면은 자아의 성장이죠. 그쵸? 자아의 성장인데 그 부분만 얘기하더라도, 조직하고 상관없이 자아의 성장, 개인의 뭔가 진짜 영광만을 얘기하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직업인들 가운데서 정직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태도, 뭐 이런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까닭은 기본적으로 좀 속된 말로 돈벌이의 목적을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성이 오히려 좀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뭐 그런 계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뭐 정치인이라든가 기업가 아니면 좀 유명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거나 성실한 걸로 뭐 큰 돈을 번다거나 유명한 사례들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약간 빗대가지고 이 부분에 계산을 하게 되는, 좀 안 좋은 계산을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 어쨌든 돈벌이에서 뭔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내 스스로나 사회 아니면 기업 이런 부분에 이바지하는 바가 이제 크게 되고, 내 스스로에 대한 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직하고 성실의 길을 택해야 되는 게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되게 옳습니다. 근데 교과서적으로 옳다는 걸 인정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 길을 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 안 되기도 하는 거죠. 뭐 이 부분이 뭐 교과서적으로 옳은 주장이긴 하지만 돈에서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처럼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뭔가 사람들에게 가슴을 이제 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공감을 일으키기엔 좀 쉽지 않기 때문일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돈보다는 뭔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성실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뭔가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생활할 때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서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은 회피하기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쵸? 당연히 뭐 현대 생활에서 돈이 필요한 거는 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나서 이제 돈에 대한 애착을 함부로 이제 비난을 하게 되면 이건 위선이죠. 네, 거짓말이죠.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를 일단 이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이제 필요한 거는 인정하는 그 기반에서 현실에 이제 뭔가 적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필요한데,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제기하면 좋을 것 같냐면,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돈을 벌 수 없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현대생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내가 돈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성실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럴 건 뭐하러 성실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돈을 많이 벌 수 없겠냐? 라는 문제로 뭔가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보면 공감을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막 왕창 벌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만 가지고는 뭔가 목표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옛날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병풍 있잖아요. 병풍. 그쵸? 병풍하고 장사는 약간 구부려야 잘 선다 그랬어요. 남기자라는 장사잖아요. 장사는 좀 남기자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좀 부정직하는 거는 불가피하다라는 게 이제 일부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단시일 내에 뭐 왕창 떼돈을 벌자는 것도 아니고 기본 생활이 요구하는 필요한 정도의 돈을 장기간에 걸쳐서 벌고자 한다면, 특히나 요즘은 저는 100세 시대지만 여러분은 130세 시대, 이게 발음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은 130세를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시일 내에 내가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10년 동안 왕창 벌어갖고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벌어보자 이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가 좀 안전한 거죠. 근데 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큰 돈을 빨리 벌어야 된다고 성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게 좀 문제점인 거죠. 우리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게 거액의 재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 생활의 안정도 필요하고 내가 쓰고 싶은 정도로 벌고 이런 것들을 서서히 벌어도 늦은 게 없어요. 그렇죠? 사회사업이라든가 문화사업 이런 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좋은 일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번 다음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어폐가 있고 수순에 문제가 있죠. 내가 좋은 일 하려면 막 로또가 돼야 돼. 내가 좋은 일 하려면 지금 돈을 막 왕창 벌어가지고 빨리빨리 좋은 일 하고 싶어. 이건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수순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돈은 그게 뭐를 위해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치의 차이가 많이 생겨요. 뭐 가족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은 가치가 이제 큰 돈이죠. 그렇죠? 가치가 큰 돈이고 뭐 병원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매우 이제 값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유흥에 사용된다든가 아니면 명품을 사기 위해서 뭐 이제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치적으로는 좀 적다고 보죠. 근데 이것도 물론 내가 명품을 사게 되는데 그 명품에 대해서 사실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난이 아니라 비판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내가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그거를 정말 나와 상황이 맞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비판의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충분히 다른 부분들을 할 만큼 하고 나서 이것도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당연히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건 너무 사회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비난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내가 만약에 이제 가치가 뭐 적은 사치라든가 낭비 이런 부분에는 뭔가 거액의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비상수단에 뭔가 호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사기, 횡령, 뭐 이런 법을 뭐 어기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요행, 그쵸? 뭐 로또를 뭐 원한다거나 아니면 투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자칫하면 재수없을 경우는 폐가망신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기본 생활에 쓰이는 돈은 반드시 막 거액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굳이 범법이라든가 잘못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사실 가끔씩 이제 직장에서가 아니죠. 뉴스에서 가끔씩 보면 직장에서 뭔가 돈을 뭔가 횡령하거나 이런 사람들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좋은 일 하려고 횡령했겠어요? 내가 막 교육 사업이라든가 문화 사업 하고 싶어서 횡령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뭐 유흥이나 사치 이런 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법을 하게 된 거고. 만약에 막 50억, 60억 횡령을 했어요. 근데 굳이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돈이 있으면 쓴다 뭐 이래가지고 뭐 50억, 60억 내가 막 피땀 흘려서 번 돈도 아니고 횡령해서 그거 하려고 하면은 내가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생기기도 하고 정말 쇠고랑차고 정말 깜빵, 속된 말로 깜빵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좀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그런 돈 이것도 모으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또 어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뭐 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부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집에 중환자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실직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불행한 처지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정직하고 성실을 막 요구할 수는 없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법을 어기거나 사실 모험을 어떤 걸 한다고 해도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는 사회제도가 좀 개선되거나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찰하고 있는 직업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이런 부분들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그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좀 달라요.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제 직업을 다루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문제라서 이런 부분들은 예외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기본 생활의 안정이 필요할 정도의 돈은 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아주 많은 유혹과, 그쵸? 그런 부분들에 이제, 항상 부딪히고 선택을 해야 될 상황들이 오겠지만, 아까 중간중간 제가 막 뭐 로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뭐 기쁨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뭐 직업적으로 막 매주 막 10만 원씩 사면서 그거에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러고, 또 혹은 막 로또 때문에 잘못된 뭐 진짜 로또라는 게 이제 복권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신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있는데 신랑하고 같이 로또 가게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로또를 산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를 샀어. 1,000원을 샀어요. 1,000원 한 줄을 산 거예요. 근데 그 로또 관련해가지고 번호를 맞춰보니까 우리가 1등이 된 거야. 그랬을 경우에 정말 1등이 된 거의 기쁨을 둘이 미친 듯이 나누고 전의 삶보다 윤택하게 살고 막 아파트도 사고 막 차도 막 비싼 거 사고 내 삶도 이렇게 하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둘의 관계가 끈끈하면 괜찮아요. 뭐 자기 돈으로 자기가 쓰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운도 역시 실력이라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돈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사이가 안 좋아져. 너희 집에 돈을 더 갖다 줬네, 우리 집에 돈을 더 갖다 줬네, 막 이러면 싸워. 막 난리가 나. 이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후자를 경계하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는 너무 좋아요. 둘이 막 해가지고 20억 벌었어. 실수령이 20억인 거야. 근데 그걸로 원래 둘은 부부고 100년을 할 거니까 지금 뭐 한 1억짜리 집에 사는 거 10억짜리 집으로 옮기고 뭐 3천만 원짜리 차 타는 거 3억으로 같이 타고 이러면서 더 행복하게 진짜 돈이 어떻게 보면 행복의 부스터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뭐 너무나 좋겠죠. 근데 큰 돈이 보통 생겼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의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로또, 네, 복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야지 또 되겠죠. 사질 않고 또 이렇게 바라는 제 마음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정직한 판단하고 행동에 대해서도 살짝 좀 보려고 해요. 업무를 우선은 수행을 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사정이 이제 관련되거나 인간관계상의 인정, 의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우리가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업무 수행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인간관계가 공적인 책임과 본분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업무 수행하고 관련해가지고 공적인 거랑 사적인 게 충돌하게 될 때는 당연히 공적인 절차를 우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공인이에요. 제가 이제 공인 이런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 공인이 뭐 TV에서 나오는 사람만 공인이 아닙니다. 회사의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은 다 공인이에요. 공인이라고 한다면은 사적인 생각이라든가 감정, 입장 이런 거는 이제 우선시하면 안 되겠죠. 공적인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게 공인이라는 거예요. 회사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게 공인인 건데, 그게 직업인과 직장인의 기본적인 윤리 원칙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공인이고 직장인의 윤리 원칙이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실 흔히 듣는 말 중에서 눈 감아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뭔가 인정하고 의리 있고 아량이 있는 약간 뭐 사람의 특징 이렇게 생각해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AI가 대신하게 되면 인정, 의리 이런 거 없으면 사람이 이거 텁텁해 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인정이 아니죠. 그쵸? 사람의 특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공적인 부분에서는 공적으로 처리하는 게 직업 윤리 맞는 거예요. 그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뭐 주변 강대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침범 당할 때 부당한 간섭이라든가 피해를, 그쵸? 회피하려고 했었던 뭐 개인이라든가 소규모 집단에 생겨난 약간 그런 형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인식이라든가 행동들이 우리 사회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패에 대한 천국,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그 역사라기보다는 비슷한 스타일의 나라가 이탈리아, 부패 천국이죠. 많은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들을 위하는 인정이라든가 의리가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약간 피해를 끼치는 비윤리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인정과 의리와 사실 피해라는 거는 같은 선상에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인정과 의리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피해를 주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선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직분, 그쵸? 충실하게 되고, 업무상의 문제는 철저히 이제 공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를 군자의 도리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에 개인적인 뭐 입장이라든가 인정, 의리를 내세우는 건 소인배 행동으로 봤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가 뭔가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청렴이라든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시선이 돼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사회의 과거가 아니라 더 과거, 정말 선조라고 했었던 그때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일에 개인적인 입장이라든가 인정 뭐 이런 거를 하는 건 대인배가 아니라 소인배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적인 입장을 우선하는 거는 뭔가 인정이 없거나 의리가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본분을 지키고 뭔가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격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내가 직업 윤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허용되지 않을까? 사적인 감정을 좀 넣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넣지 않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등을 돌린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갖거나 뭐 은정이 없어서 의리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업무상, 그쵸? 내 스스로가 전부 끝이 아닌 거죠. 회사를 대표해서 공적인 업무를 맡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이 없거나 의리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죠.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푸셔가지고 아까 그쵸 문제 풀기 했던 것처럼 그 토론방에다 올리지 않고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 다 고르신 다음에 설명 쓰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 정리. 네. 우선은 근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직장에서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면서 생활하고 뭔가 부지런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중요하죠. 그래서 근면에 대해서 이제 두 종류를 얘기를 했었죠. 강요당한 근면, 자진해서 하는 근면.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 세 번째는
외부 조건으로부터 강요에 의한 근면이 아닌 내가 스스로 하는 근면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태도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괴롭지 않으려고 근면을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괴롭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건 나에게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도움이 되는 나들이 모여서 또 이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회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구성원 서로가 신뢰하는 가운데 운영이 가능한 것이며, 그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규범이 바로 정직인 것이다 말씀드렸고, 우리 사회 정직성은 완벽하지 못하죠. 물론 과거에 대한 부분들 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과거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되게 구차하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라도 좀 바꿔가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하는 정직하지 못한 행위는 부패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부패한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패라고 하는 거는 뭐 정부, 사회단체, 기업,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 일을 처리하게 되면 나도 공적인 공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내 권력하고 권한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이득이라는 게 물질적인 이득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예를 들었었죠. 내 친구를 살려준 거잖아요. 그쵸? 내 친구를 살려준 거 개인적인 이득인 거죠. 그래서 뭔가 수행해야 될 업무를 공적인 목적과 부합되는 기준으로 판단 안 하고 사적인 이익과 결부시킨다라고 했잖아요. 부패. 별개 부패가 아닙니다. 내가 사적인 이익하고 결부시켜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게 부패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뭔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도 말씀드렸었죠. 너무 중요해요. 사회적인 비용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살짝 고운 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인 비용 왜 중요할까요? 네, 시험 전에 굳이 제가 왜 사회적인 비용을 얘기할까요? 네, 사회 구성원 전체를 피해자로 만들죠. 그리고 최고보다는 최선을 꿈꿔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실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무기다. 그래서 뛰어나더라도 성실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관계 오래가지 못하고 신뢰 깨진다라고 말했죠. 성실에 대한 느낌은 뭔가 정성스러움이다. 그쵸? 부모님이 우리를 보는 그 정성스러움,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줬잖아요. 그 정성스러움, 끈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실로 일관하는 마음과 정성의 덕이다. 이거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실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안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뭔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돈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 상태에서, 그런데 너무나 과하게는 필요 없지 않나, 과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시험에 관련돼서는 공지사항에 올릴 거예요. 올릴 거고, 시험은 그날 딱 본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날부터 시험에 대한 것이 오픈이 되겠지만 하루가 이제 딱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덜 하실 것 같고, 문제 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문제 내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맞춰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찬찬히 기억을 하셔서 이제 답변을 하시게 된다면 별 무리 없이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공지사항 이번 주 안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시험 잘 보시고,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쵸?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웨백스에서 만날 거예요. 실시간 온라인 얼굴 오픈하고 우리가 오랜만에 만날 거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그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출석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출석 점수를 매번 내 가지고 제가 막 깎는 게 아니에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성적 자체는 기말이 끝난 다음에 내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계속 여러분들한테 확인하고 문제 없는지 있는지 계속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출석 점수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두세 번 정도 더 보거든요. 답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냥 했다라고 하진 않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다 보니까 우선은 저희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9주차인가요? 그때 이제 실강을 할 때 출석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드릴 거니까 그때 마저 얘기하도록 하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시험 끝나고 웨백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